사드 배치 한미 군사 동맹 강화로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다. 그 조건으로 중국 제품 사지 말고 한국 제품 사는 걸로 방향 선회한다고 그랬죠? 네. 그럼 중국 경제 나빠지게 될 겁니다. 맞습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부도를 막기위해서 자금을 유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외 부동산 매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헐값에 사시는 거예요. 비싸게 팔고 헐값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합니까? 한미 동맹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아꼈는데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정치인들 알아들으라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모든 무역이 됐던 비자 여권 문제는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는 중국 가서 주택은 50년, 공장 부지 30년 임대입니다. 왜 우린 중국에 팝니까? 안 돼. 미중 무역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쁠 때 지금 이 시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국제사회에다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왜? 부동산 구매 중에 군사적 목적도 많아요.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의 부동산을 강제 몰수하는 거 몰수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소급 적용해가지고 앞으로 30년만 쓰고 나가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특수한 거예요. 네, 오늘 발표자분들 모두 소개해드릴 예정입니다. 오늘 발표를 맡아주신 김정민 박사님, 그리고 신원식 박사님, 그리고 박태우 박사님. 네, 먼저 그럼 김성민 박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국제전략연구소 소장님께서는 오늘 국제정치 상황에 대한 발표를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초대 손님으로 오셨는데 여러 가지 상황이 굉장히 말이 안 나오네요. 고맙습니다. 모시 좀 못 가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서 거의 한 400분 가까이 오신 것 같은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많은 여기 우리 야당 의원님들 많이 혼내셨는데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대민주 정치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번 여러 가지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서 이런 것들을 해결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이를 만났다고 하는데 보건 대통령이 너무 용어갖고 시비를 걸지 마십시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좌파들이 제일 좋아하는 프레임이 무엇입니까? 역사에 대한 정통성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그러면 한마디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은 친일 논쟁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전 노무현 대통령께서 친일 청산한다고 했다가 민주당 의원들 죄다 친일파 출신이라고 조사하다가 중지된 적이 있었죠? 그런 것처럼 역사를 잊으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일제시대 때 통치는 잊으면 안 되는데 그 이후에 일어난 6.25 전쟁에 대한 거 벌써 까먹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일으킨 사람은 일본인만이 아닙니다. 북한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은 용서해도 되고 일본은 용서하면 안 되는 겁니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김정일? 원래?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그 다음부터 시작되는 게 원래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없이 국제사회의 모든 의견을 무시해가면서까지 경제적으로 퍼주려 하는 행위는 굉장히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대통령은 별로 신경 안 써요. 왜? 이거는 점점 국내 문제가 아니라 스스로 국제 문제화 시켜서 스스로 죽음을 자초하기 때문에 저는 신경 안 쓰고 저는 그 다음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을 한번 넘겨주시겠습니까? PPT 넘겨주세요. 다음 장으로. 네, 일단 반기침미 정책. 오늘
제가 드디어 그 인터넷상에서 제가 좌파 전향 선동가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하게 되면은 10중 8구 그쪽 사람들 제 방송 봅니다. 제가 이 방송을 보는데 이 국회에 와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은 무척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음 페이지요. 제가 이야기하는 반도체는 별거 아닙니다. 왜 중국이 우리의 국가 안보에 개입해야 하는 겁니다. 네. 중국은 우리나라의 1000기에 가까운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엄청나게 레이더를 한반도를 그냥 다 훑어내고 있는 레이더를 쫙쫙 쏘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안 되냐는 거예요. 이건 상호주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물론 이건 저의 아주 지극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중국 애들 개입이 있었다고 저는 지금도 강력히 의심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드 문제는 저는 굉장히 엄격하게 더 보완을 해야 된다는 좀 입장을 갖고 있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하는 시점에서 이 정도의 방어 시스템도 중국이 방해한다는 건요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중국이 내정 간섭을 든다면은 저도 철저하게 내정 간섭이 되나 봅니다. 이거는 우리 국가 안보 내부의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만약에 방해하려 든다면 저는 우리 또한 중국의 내정에 간섭해야 된다 봅니다. 티베트 독립, 신장 미국 역시 독립, 대만 독립 다 주장해야 됩니다. 네. 서로 좋게 가려고 하면은 방해 서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방해를 하려 한다면은 다음 페이지요. 한 번 더 넘겨주시죠. 한 번 더요. 자, 사드 미사일 배치를 강화시키는데 이건 저의 아주 사견이니까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저는 이호도하고 울릉도에다 사드 미사일 보강 배치하고 싶어요. 네. 이호도를 중국인들처럼 세멘트를 부어서 섬을 만들고 싶습니다. 네. 왜 일본하고 중국만 하고 한국은 하면 안 됩니까? 네? 이호도 주변을 장악해야만 중국 애들의 그리고 북한의 잠수함들이 왔다 가는 걸 감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목적 때문에 하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12해리의 경제적 수역을 갖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네, 중국의 자꾸 어선들이 자꾸 서해안 왔다 갔다 하는데 막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생선이 부족해요. 중국 애들이 생선만 띄면서 싹쓸이하다 보니까 우리 먹을 게 없어집니다. 왜 우리 앞바다에 와서 장악해 갑니까? 네? 자기 바다에서 할 것이지. 또한 울릉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울릉도에다 개인적으로 사드 미사일 배치를 주장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독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단 여기에는 미국과의 협상 조건이 필요합니다. 무엇이냐면은 울릉도에 미군기지가 주한 미군기지가 설치된다면 독도까지 주한 미군의 방어 영역에 넣어달라고 주장해야 된다 봅니다. 그래야 한국 땅이 확실하게 되는 겁니다. 일본 측근 못해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것이고 두 번째 목적은 일본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북한이 여태까지 장거리 미사일 실험할 때 전부 동해안으로 쐈습니다. 울릉도 쪽에서 방어 미사일 시스템이 움직인다면 일본까지 날아가는 거 울릉도에서 막아줄 수 있겠죠. 즉 우리는 영토를 가질 테니 너희는 안보를 받아라 해요. 네. 물론 원래 우리가 맞지만 더 이상 영토 분쟁하지 말자 이 문제는. 제 개인적인 사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본 겁니다. 다음은요.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무역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거 2년 전부터 계속 강했던 내용이에요. 무엇이냐? 미중 무역전쟁 반드시 일어난다. 일어났죠? 일어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일어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미중 무역전쟁을 이용해서 국익을 챙취하는 거예요. 네. 방법은 간단합니다. 미국 편 들면 돼요. 우리가 언제 미국 편이 아니었다 미국 편 드는 겁니까? 원래 미국 편이잖아요. 네. 원래대로 하면은 우리는 저절로 먹을 수 있는 게 있는데 이걸 우리가 스스로 발로 차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중국하고 미국이 싸우면서 미국이 중국 제품에 대한 관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태까지 한국 무역 제품을 따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가격 경쟁이었어요. 중국 제품에 관세가 자꾸 붙으면 한국 제품과 중국 제품의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날 것 같습니까? 별로 안 나기 시작해요. 한국 제품 사줄 수 있어요, 미국이. 그렇죠? 현대, 삼성, 기아 이런 거 제품 자동차가 됐던 핸드폰이 됐던 사주게 되면은
청년 실업 문제는 저절로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뭘 이렇게 어렵게 자꾸 국가 세금을 갖고 이 길바닥에 쏟아부어가면서 해주겠다는 거예요. 청년들을 그지로 만들면 안 돼요. 일을 해서 돈을 버는 습관을 들여야지 저절로 주는 습관은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미국하고 좋게 관계를 지내라 해요. 지금처럼 국제사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김정은 만나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간단한 걸 왜 안 할까 하는 겁니다. 네? 이거는 쟤네들 좌파의 프레임 논리 중에 하나가 제국주의거든요. 뭐 미 제국주의의 식민지라면서요, 남한이. 근데 얘들은 지금 북한의 식민지입니까? 지금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도대체? 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주적인 국가를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해요. 돈. 근데 이 돈을 지금 막대하게 벌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이걸 지금 발로 차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이 미국에 차지하고 있는 공산품 수출 비중을 우리가 50%만 뺏어와도 우리나라가 GDP 5만 불 달성합니다. 이번 정권은 신의를 잃었습니다. 안 돼요. 어차피 신의를 잃으면 더 이상 미국은 거래를 안 하기 때문에 저는 뭐라 말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번에 경제가 무너지고 대외적 관계가 나빠지고 이번에 북한 갔다 와서도 별 성과 없을 게 분명합니다. 그건 오늘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릴 수 없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은 다음번에 기회가 올 수 있어요. 어쩌면 혹시 합니까? 재수조는 내년에 할지.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다음번 정권이 바뀔 때 선거에서 저희가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음번에는 우파 정권이 생겨야만 되고 정확하게 한미 군사동맹 강화를 부활시켜야 됩니다. 네. 근데 한미 군사동맹을 강화시키고 제가 앞쪽에 얘기했던 사드 배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건 돈 드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돈. 그러면 우리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파적 시각을 가졌다고 해서 저는 미국을 무조건 지지하자는 입장은 아니에요. 국익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미국의 사드 미사일과 군사를 강화하는 데 비용을 어떻게 충당해야 될지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권처럼 세금 올리자 이런 거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세금 안 올리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중국 시장을 뺏어서 한국에게 달라고 내부적인 협상을 하는 겁니다. 그 마진으로 미국에 무기를 사줄게. 그 마진으로. 세금 안 건드리고 우리 제품 더 미국 시장 팔게 달라요. 왜? 우리나라 삼성이고 현대고 외국 주식이 더 많은 거 아시죠? 60% 이상인 거. 미국 시장에서 한국 제품 팔리면은 미국의 투자자들도 돈 법니다. 예? 벌어요. 손해보지 않는 장사예요. 플러스 우리 뭐 한 대 주는 겁니까? 우리가 벌은 이익 지분에서 또 잘라가지고 미국 무기 사주겠다예요. 단 우리 세금은 안 쓰겠답니다. 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미 군사 동맹을 강화하면서 미중 패권 경제 속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미국 편을 들므로써 중국이 갖고 있는 미국의 시장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네. 많은 무기를 사줘야 되기 때문에 2호도 하고 울릉도까지 군사기지 강화하자는 거고 그래야 미국 무기를 많이 사주는 거고 그냥 공짜로 못하겠으니까 저희는 거기다 플러스 알파로 독도와 2호도를 한국의 국토를 집어넣는 전략까지 쓰는 거예요. 이래야만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 다음이요. 군복무 문제. 저는 이제 우리나라 군복무 절대 국회의원들 줄이는 것 같고 선거 공약으로 쓰면 안 된다고 해요. 더 이상 줄일 수가 없습니다. 네. 저는 군대를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갔다 온 사람입니다. 이 군대 안 갔다 온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온 이 군 실정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더 이상 군대를 줄이게 되면요. 우리나라 군대 훈련이 안 돼요. 다 그거 뭐 당나라 군대 갖고 전쟁할 겁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요. 군복무 더 이상 줄이면 안 돼요. 동결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국가 안보를 위한 것도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업자 문제입니다. 군 복무를 나가는 만큼 실업률을 낮춰주는 방패막이 정책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거 모르셨죠? 군 복무가 있음으로써 실업률을 낮춥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군 복무 절대 줄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업률 올라가요. 걔네들 나와서 뭐 할 거예요? 할 게 없어요 지금. 더구나 지금 정권에서 이렇게 반미적인 행태를 취함으로써 나오는 족족 다 실업자 됩니다. 그러면서 왜 실업률이 해결이 안 되나 머리를 쥐어짜는데 야 이 병신아 그러는 거예요. 너 왜 몰라? 네가 군복무 줄이고 있잖아.
이거거든요. 절대 줄이면 안 됩니다. 예, 그냥 한 번 넘어가 주십시오. 한 번 더요. 쭉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 주십시오. 더 넘어가 주십시오. 자, 실업률이 올라가는 이유는요. 군복무도 공헌한다는 거, 세계 불황도 공헌합니다. 첫 번째 요인은 세계 불황입니다. 세계 불황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건데 여기다 군복무를 낮추게 되면요. 실업자가 양산돼서 부채질을 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 대통령은요. 더 이상 골목대장 아닙니다. 우리나라 굉장히 잘 사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영국이나 프랑스 가보십시오. 한국이 더 잘 삽니다.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감한 거고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외교를 진짜 신경 안 쓰면서 이런 식으로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다음이요. 의무 요양 복무제는 이건 여자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욕 먹어도 할 거는 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지금도 여기 여성분들 굉장히 많으시지만 저는 페미니스트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자 군대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자분들이 박수 치시니까 대단히 고맙습니다. 근데 저는 꼭 군대까지는 아니더라도 아니 뭐 이제 나이가 군대 갈 나이가 아니라서 막 마음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젊은 분들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네. 남자잖아요. 혹시 성년하셨어요? 자, 다음 페이지요. 자, 이게 뭐냐면요. 우리나라 어린이집이 부족합니다. 국립 유치원에 가야 됩니다. 그래야 싸요. 국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비쌉니다. 막 100만 원 넘는 것도 많죠? 우리가 얼마를 번다가 그 돈을 내겠어요. 지금도 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자꾸 유치원 늘리는데 사립 유치원이라 아니라 국립 유치원을 늘려야 됩니다. 이거는 저희 집에는 조카가 있기 때문에 잘 알아요.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예요.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왜? 맞벌이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구조인데 아빠 엄마 다 나가면 누가 애들 볼 거예요? 할머니가 돌봅니다. 저희 어머니가 손자 돌보다 허리가 나가셨어요. 그래서 수술했습니다. 이번에.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더 이상 가족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되고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퍼주기식은 저는 절대 반대예요.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이면서 최고 효과를 노릴 건데 첫째, 여자도 군복무를 똑같이 함으로써 가산점제,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 가산점제 둘 다 없으면 공평한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럼 너도 의무 복무해라 해요. 군대 말고 요양원, 유치원에서 근무하라는 겁니다. 네. 남자가 복무하는 만큼 복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줄일 수 있습니다. 인건비가 제일 큰 문제. 왜? 세금하고 직결됐기 때문에. 건물은요 널리고 널렸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덕택에 우리나라 경제가 무너지면서 빈 사무실이 무진장 생겼어요. 그쵸? 그 사무실 쓰면 돼요. 그 사무실.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면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인구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고층 빌딩 하나당 국립 유치원 하나씩 생기면 됩니다. 그럼 점심 먹을 때 밥 일찍 먹고 내려와서 애랑 같이 1시간 수다 떨다가 다시 일하고 퇴근할 때 같은 빌딩이니까 애 데리고 퇴근할 수 있어요. 누군가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젊은 여자들이 하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월급은 우리나라 군대 남자들이 받는 만큼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야만 출산을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되고 세금을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절대 세금 건드리면 안 돼요. 네. 우리는 적이 많아요. 우리의 적은 뭐 북한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당연히 북한도 있지만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역을 할 때 우리의 기술을 따라오려는 나라들이에요. 물론 여긴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여러 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금을 모아가지고 기술 개발과 차세대 성장 동력의 돈을 투자해야 됩니다. 이게 미래를 위한 대비예요. 이런 대비해줄 돈들을 지금 복지에다 다 퍼준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할 겁니까?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하되 되도록 세금을 안 내는 방법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주제는 없지만은 여기 국회의원분들 앞에서 제가 이렇게 좀 번데기 앞에서 주름을 잡는데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원래 오늘 제 원래 오늘 제 강의는 이런 내용이 아니었습니다만 이왕 온 거 신세한테 하지 말고 우리 앞을 내다보자로 이런 목적으로 해서 커리큘럼을 완전히 바꿔서 다시 바꿔버린 거예요. 네. 다음 페이지요.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쭉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1번 파격 근무제. 제가 1번 파격 근무제 얘기했더니 뭐 친일파 김정일 난리를 치더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하는 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째, 지금 문재인 정권이 하는 것처럼 국민 세금 써서 일자리 창출을 안 하겠답니다. 누구 돈으로 하려는 겁니까? 일본 돈이에요. 남의 돈으로 해야죠.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지금 사람이 딸립니다. 없어요, 사람이. 제가 친구들을 많이 보냅니다. 저는 공작합니다. 저는 늘 얘기하지만 제 방송은 프로파간다와 공작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공작원들을 많이 풀어놔요. 일본, 이젠 동경에 있는 대기업까지도 외국인 비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어서. 공장에도 일본인이 부족하지만 대기업, 좋은 직장에도 일본인 청년이 부족할 정도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 가면은 취업할 수 있습니다. 단 지금같이 중국이랑 한편이 돼가지고 소녀상 만든다고 중국 돈 받아가지고 건설하고 이따위 짓 하면은 절대 일본이랑 이런 거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2년째에도 강의할 때 그랬어요. 위안부 문제를 자꾸 제기하면서 반일 감정 만들지 마라. 왜? 한일 수화부 재계약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 험악하게 되면 재계약 안 된다. 위험하다. 우리나라 금융위기 올 테니까 심각하게 고려해라. 반대로 있어요. 그 길을 하는 건요. 다 방법이 있고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지성비대로 이 세상에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미국 가는 거, 미국도 지성비대로 안 하는데 우리 같은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우리 성질대로 살겠습니까? 국제 질서라는 게 있어요. 원하든 원하지 않던 그 질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멋있게 그냥 뭐 반이라고 뭐 우리나라의 개돼지 같은 좌파 국민들이 와 하는데 그게 해결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싸움은 냉정하게 복싱할 때 얻어 터져도 눈 뜨고 맞으라는 얘기 많이 하죠. 맞으면서도 냉정을 하면 잃지 말아야 이기는 겁니다. 네. 국민 세금 쓰지 말고 일본에 파견해가지고 거기서 일단 실업자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자예요. 남자 군복무, 여자 요양근무 실업률 낮춰질 겁니다. 단순히 실업률만 낮춰지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되면 편법 정책이 되는 거예요. 단순히 통계적으로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느낄 때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효과가 있다는 걸 느끼게 하려면 뭘 해야 되니까 청년 일자리를 마련해줘야 돼요. 그렇죠? 청년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였습니까? 아까 제가 앞서 사드배치 문제 얘기했죠? 그거를 무역관계와 엮어서 수출을 증대시켜서 국내 기업이 우리 청년들을 고용할 수 있게 환경을 조성한다. 첫째. 두 번째가 바로 일본 쪽으로 취업을 주선해가지고 많은 실업자들을 줄여서 진짜 실질적인 실업률 통계가 낮아지는 것과 국민 체감이 일치하게 만들어져야 된다예요. 그러면은 진짜 청년들 직업 갖고 일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정말 탐을 내는 게 무엇이냐면요. 일본의 기술입니다. 일본이 옛날 때는요. 절대 기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요즘은 가르쳐주려 합니다. 왜?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흑인들도 초밥을 만듭니다. 아이고 흑인비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옛날 때는요. 저 같은 한국인이 제가 일본에서 신문 배달 했다지 않습니까? 일본 유학 때. 저 같은 한국인이 초밥집에서 일하려고 그러면요. 한국 사람 안 끼워줬어요. 자기의 노하우를 전수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는 한국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사람까지도 남미 사람까지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누구든 제발 와주세요.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일본이 갖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중소기업의 기술 왜 안 배웁니까? 네? 우리나라가 무조건 사법고시, 행정고시로만 그 관료가 돼서 출시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제는 음식을 잘 만들건 기술을 잘해서도 돈 벌 수 있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 일본의 그 기술 배우면요, 여러분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일본의 중소기업은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는 기술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거 배워서 평생 직업 쓰라는 거예요. 풍요롭게 살면서. 그거 하려면 일본에 가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반일관계에서 그거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리고 위안부 할머니들 여기 계신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전에 위안부 할머니들 그 후원금도 내고 했었어요. 나눔에 지금 경기도 광주에 있습니다. 저희 집 근처 가까이에 있어요. 저는 그분들한테 과거에는 친분도 있었습니다.
나는 위안부 할머니가 반미를 외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이 누구에게 피해를 당한 겁니까? 일본군이잖아요. 그 일본군한테 피해를 당할 때 누가 도와줬어요? 근데 왜 미국 철사람들이 그랬지?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일본은 개인적인 한 때문에 계속 반일하셔도 저는 그분들한테 뭐라고 할 생각 없어요. 하세요예요. 왜? 개인적인 피해이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어떻게 그 아픔을 제가 무시하고 막 그런 얘기 하겠어요. 상관없는데 반미는 아니다. 네, 그건 아니다. 절대 좌파들에게 이용당하면서 반미 데모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드 미사일 뭐 배치 반대 이런 거. 왠지 아십니까? 일본도 승천하고 싶어 합니다. 제2의 일본 제국 건설하고 싶어 해요. 마음은 굴뚝 같아요. 누가 누굽니까? 미국이에요. 근데 주한미군 철수시키면 중국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본도 좋아한다니까요. 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왜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진짜 좌파는 누구 편입니까? 응? 이거 개념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네, 다음이요. 네,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8년부터 얘기했으니까 네, 쭉 넘어갈게요. 네, 외국인 토지 소유 문제 한번 넘겨주십시오. 중국은 2015년까지 중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저기 노란색 쳐놨죠?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정부 자금을 댔습니다. 대외 투자 자금 3위예요. 1등 자원외교, 2등 운송. 왜냐면 자원외교 한 건 자원을 갖고 들어와야 되니까. 세 번째가 부동산 투자였어요. 다음 장이요. 그걸 했던 이유가 뭐냐면 좀 이따 PPT에 나올 테지만 중국이 목표라는 제1도련선 그 지역에 있는 미군 기지를 쫓아내기 위해서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미군 그 공군기지가 있는 비행기가 이착륙하는 비행장 앞에다가 고층 건물을 짓겠다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고층 건물 지면 비행기 이착륙 못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주민들이 미군 기지 이전해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요짓 하려고 그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예? 거기에 놀아나서 또 원주민들이 또 일본 좌파, 우리나라에서는 한국 좌파들이 그냥 놀아나가지고 그런 짓들을 하고 다녔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는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의 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저는 지금 어떤 생각하느냐? 여기 우리나라 지금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거의 석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나가면 국내인보다 중국인이 더 우리나라 제주도 땅을 많이 사게 될 거예요. 그거 돌려받아야 됩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거 중국이 제주도가 중국화 되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목표하는 제1도련선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막아야 되느냐? 당연히 중국의 부동산을 가져와야 됩니다. 어떻게 가져올 거냐가 문제예요. 그렇죠? 간단합니다. 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할게요. 사드 배치, 한미 군사 동맹 강화로 우리가 미국 무기를 많이 산다. 그 조건으로 중국 제품 사지 말고 한국 제품 사는 걸로 방향선회한다 그랬죠? 그러면 중국 경제 나빠지게 될 겁니다. 중국 경제가 나빠지게 되면은 중국 기업들이 부도가 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중국 기업들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자금을 융통해야 되는데 그러면 해외 부동산 매각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헐값에 사들이면 돼요. 비싸게 팔고 헐값에 걷어들이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안 합니까? 한미 동맹으로 벌어들일 수 있는 경제적 이득이 어마어마해요. 제가 말을 안 하고 아꼈는데 너무 답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등신들을 알아들으라 해요. 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무엇을 해야 되느냐? 지금 이 모든 무역이 됐던 비자, 여권 무장 상호주의입니다. 우리는 중국 가서 주택은 50년, 공장 부지 30년 임대입니다. 왜 우린 중국에 팝니까? 안 돼요. 미중 무역 경쟁 속에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나쁠 때 지금 이 시리를 이용해가지고 우리는 국제사회에다가 중국의 부동산 문제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왜? 부동산 구매 중에 군사적 목적도 많아요. 그거를 문제 삼으면서 중국의 부동산을 강제 몰수가 있는 건 몰수하고 할 수 없는 것들은 소급 적용해가지고 앞으로 30년만 쓰고 나가라고 바꿔야 됩니다. 그거는 돈도 안 들어요. 공짜예요. 부동산값 확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헐값에 매입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국가 선택해야 됩니다. 다시는 중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이러지 못하게 막아오고. 요거를 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기에 빌부터 먹는 좌파놈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국 놈들에게 명의 빌려주고 부동산 사가지고 월급식으로 돈 받는 새끼들. 이 새끼들 돈 줄 거다 이래요. 왜 그러느냐? 얘네들이 그런 돈줄이 있기 때문에 360을 광화문에 해서 촛불 드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태극기 집회하시는데 힘드시지 않습니까? 네? 생계도 걱정해야 되고 뭐 할 거 많잖아요. 그러면서 어렵게 하는데 쟤네들은 어떻게 저렇게 느긋하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오길래?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돈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을 자꾸 제재하는 이유가 뭐냐? 좌파들 정치자금 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아니요. 네, 이 얘기를 해서 제가 생략할게요. 대마다 문제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통과하겠습니다. 그 다음이요. 자, 그래서 저기 노란색 선이 거치는 게 제1도련선이라고 해서 중국이 잡아먹으려는 또 지역입니다. 저 지역 안에 미군 기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 안에 미군 기지에다가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태양광 산업하죠. 응? 우리나라 국군 기지 옆에다가 사드 기지 옆에다가 이 짓거리 하고 있다고요. 태양광 산업 누가 연결되는지 다 아시죠? 네. 이거는요 에너지 산업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석탄 세탁하다 걸렸죠. 그거 보도한 보안뉴스기가 쫓아낸다고 청와대가 그랬지 않습니까? 네? 태양광 산업은 태양광 산업 세탁 없는 줄 아십니까? 나중에 정권 바뀌면 조사해야 됩니다. 저거. 네? 길을 기다리고 있어요. 칼만 달고 있습니다. 지금. 네, 다음이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다음 선택적 이민제도. 이민은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과 조금 다르게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 쪽에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자, 쭉 넘겨주세요. 출산율 감소가 일단은 문제예요. 여러분, 출산율 감소하게 되면은 당장 연금에 문제 생깁니다. 세금, 조세 확보에 크나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인구를 보충해야 되는데 출산율이 떨어져요. 출산율이 떨어진 걸 보충하기 위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자도 군복무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그렇게 해서 지금부터 아이가 태어나다 치더라도 그 아이가 세금을 내려면 20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20년 동안 어떻게 할 거예요? 누군가 돈을 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얘기는 제가 뭐냐면 불법 외국인은 때려잡고 합법적인 외국인은 괜찮다예요.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네. 그런데 거기에도 또 룰이 있습니다. 뭐냐? 첫째, 북한이랑 교류하는 나라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를 들어 시리아나 예멘 같은데 절대 안 됩니다. 왜? 얘네들이 우리나라에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 줄 아십니까? 얘네들 돈의 일부가 북한으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북한과 사업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절대 그 이민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건입니다. 여기에는 중국도 포함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한 번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더 넘겨주세요. 네. 그 다음 무엇이냐? 앞으로 지금 문재인 정권이 생각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이라던가 서방 국가 그리고 우리나라 국익에 맞는 새로운 실크로드가 열릴 겁니다. 네, 비공개 강의 때 오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가겠습니다. 열릴 겁니다. 하지만 그때 이 열리는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그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사고방식 그리고 우리의 준비입니다. 저는 지금 무엇을 제안하고 싶은 거 아니면요, 외국인 노동자 오는 건 좋은데 우리나라가 앞으로 실크로드 개발, 그 다음에 인도태평양 무역항로를 개발할 때 전략적으로 제휴를 맺어야 될 국가의 노동자만 받아들이겠다예요. 우리 편 될 사람. 우리 편이 되지 않은 외국인은 안 된다예요. 네. 여기 중국인들 와가지고 중국에서 먹고 살 거 없으니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살면서 한국에서 월급 받고 사는 주제에 중국 편을 드는 이러한 행동하는 외국인을 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충실해야죠. 자, 그래서 어떠한 생각이냐? 예를 들어서인데 저 남쪽 바닷길도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전략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될 나라 중에 하나가 베트남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평균 연령 인구가 젊은 나라예요. 21살인가 그렇습니다. 인구 9,500만, 가능성 있는 나라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중국하고 대립하면서 나가는 나라. 물론 빨갱이 국가이긴 해요. 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습니다. 왜? 베트남 사람도 굉장히 쿨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가 해외 시장을 개척할 때 앞으로 친한파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느냐, 제가 중국의 해외 건설 파견을 나갔을 때 겪었던 일이었는데 무엇이었느냐, 문화적 차이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를 쓰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어느 정도 돌아갔어요. 왜? 한국이란 바운더리 안에서 일하기 때문에 움직이지만 우리가 외국으로 나가게 되면 그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을 안 해요. 우리가 외국인이고 걔네들이 본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떠한 생각을 하냐, 어차피 우리나라에서 저임금 노동하는 공장은 필요합니다. 한국 사람들 일 안 해요. 안 하는 것도 있고 저출산 때문에 사람이 부족한 것도 있어요. 현실이에요. 오케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긴 받아들이겠다요. 왜? 그래야 생산성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물론 걔네들 반드시 세금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전략적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국가의 사람들을 노동자로 데리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일을 시켜야 그 사람이 한국말을 배웁니다.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의 문화 시스템을 이해해요. 뭐 쉽게 얘기하면 밤에 야근하는 거. 아직도 우리나라 야근 안 하면 안 되는 시스템이다. 저 남동공단에서 일했습니다. 발월공단에서 일했고, 네, 저 지게전업자예요. 네. 그런데 한국에서 이런 식으로 근무 환경이 익숙해진 사람들이 돈 벌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친화파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대기업이나 아니면 산업인력공단 같은 데서 그 사람들의 명단을 파악하고 있다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됐던 대기업이 그 나라에 진출할 때 그 사람들 명단을 제공해주면서 우선 채용하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공생일이긴 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쪽 국가들과 우리가 그 무역 경쟁을 할 때 경쟁력 있는 외국 노동자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러면서 친한 분위기, 그리고 우리가 해외 시장 진출이 굉장히 우호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게 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이거 해야 돼요. 이거 돈 드는 일 아니잖아요. 돈도 안 드는데 왜 안 하는 겁니다. 제가 있잖아요. 우리는 정책을 세울 때 세금 되도록 안 건드리면서 하는 정책을 세워야 됩니다. 돈 갖고 하는 거 누가 못합니까? 돈 덜 쓰면서 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는 받아들이되 이런 식으로 하고 혹여라도 우리나라에 국적 취직을 하길 원하는 노동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길 거예요, 분명히. 그런 자들은 어떻게 저는 관리해야 되냐 보냐. 첫 번째, 한국어 못하는 놈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네, 한국어 능력 시험 8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서만 신청 자격을 준다예요. 해준다가 아니에요. 신청 자격을 준답니다. 한국말 모르면서 우리나라 살 생각 하지 말라요. 엉뚱한 데 가서 차이나타운 세우는 거 절대 인정 못하겠다요. 한국말 배워서 한국 사람과 살면서 그 사회 속에 스며들라는 거예요. 안 하겠다? 안 받아들이겠다요. 네. 가는 사람은 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같이 공존할 수 있고,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같이 살자예요. 좋다예요. 그래서 좀 유연한 정책을 써야 된다. 왜? 우리나라가 무조건적인 민족주의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GDP가 거의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인데 우리끼리 살자고 하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자원이 없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어차피 세계 무역은 한국이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잘 살게 된 덕택에 우리나라에 오는 외국인들이 생겼습니다. 왜? 돈 벌려고. 우리가 옛날 때 돈 벌러 나갔던 나라니까. 네. 저희 부모님은 중동 때 나갔던 그 세대예요. 네. 그래서 제가 사우디아라비아에 10년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때 제가 어렸을 때는 해외 돈 벌러 나갔었어요. 이제는 돈을 벌러 오는 외국인이 생겨요. 심지어 백인들까지 오는 이제는. 네? 이런 시대예요. 우리가 그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이왕 이렇게 되는 거 유연하게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잘 쓰자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외국인 혜택 다 반대예요. 그래서 그거 안 된다예요. 세금 내고 세금 낸 만큼 혜택 받으라예요. 왜 세금 안 내고 혜택 받으려니까? 네. 네, 다음이요. 네, 다음이요. 네, 이건 마지막 상속세 0% 혹은 감세.
나 지금도 이 얘기합니다. 이거 제가 얘기하면 논란의 소지가 많다고 아각거리는 사람 많은데 저는 다 입당으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 지금요 가계부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가계부채, 회사 부채 장난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어쩌자대. 부자면 뭐합니까? 빚이 있는데. 에? 여러분들 여기 이제 빚 없는 분 계십니까 혹시? 조용하시네. 다 빚이 나는데 저도 빚이 있어요. 빚이 있는데 빚이 있는 상태, 빚은 자산에 포함된다니까요. 내가 10억의 재산이 있는데 8억을 은행 대출을 빌렸어도요 내 자산은 10억입니다. 빚 빼고 2억 갖고서 세금 매겨주지 않는다고요. 세금도 다 내요. 이자도 다 내. 근데 여기서 부모님 돌아가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상속세 나라면 몇 프로입니까? 죽어요. 저 죽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걸린 사람이 한두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이게 무슨 부자? 중산층, 심지어 저소득계층까지 이 문제가 다 맞물려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경제 불황 속에서 살아남으려면요 지금 있는 재산이라도 간신히 지키면서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됩니다. 과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처럼 최소한 지키기라도 해야 돼요. 성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근데 지켜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상속세 내라고 재산을 계속 강탈해 나간다면 중산층은 무너집니다. 부모님이 죽는 순간 그 부모님이 죽은 가정의 중산층은 하나씩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금 문재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바로 전 국민의 북한 주민화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다 그지 되는 거예요. 회사도 부채 때문에 망하고 개인도 가계 대출 때문에 망하는 사태가 발생합니다. 이게 제가 무슨 특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선진국일성 상속세가 없습니다. 왜? 이 문제를 이미 겪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국민연금은 더 필요한데 세금 낼 나라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도 받아들이되 아까 제가 전략적 이해관계를 갖춘 나라에서 받아들이고 세금을 걷자는 거예요. 그래야 세수가 확보되니까. 그리고 무조건 외국인에 의존할 수 없기 때문에 미래 아이들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여자도 군복무 나가라예요. 요양원에, 유치원에. 그러면서 20년 뒤에 그거를 스스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결할 수 있게끔 그 버퍼링을 갖고 가자예요. 이런 식의 단계를 하나하나 준비하자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만약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면은 그 가정은 망하는 거예요. 그거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상속세 낮추라는 거예요. 제 심장 안에서 빵표를 하고 싶지만은 안 된다면 낮추기라도 하자예요. 중산층이 무너지게 오늘 국회의원부터 택시 타고 왔는데 택시 운전사가 재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심스럽게 서로 눈치를 보다가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혹시라도 서로 정치적인 다르면 어떨까 하고 고민하다가 이제 얘기를 꺼냈는데 웬걸 같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최상층하고 최하층이 살기 좋은 나라고 어리버리한 중간층은 다 힘든 나라다. 맞습니다. 저소득층 가만히만 있을 때 막 퍼주잖아요. 그렇죠? 누가 다 돈 대줍니까? 중산층이에요. 근데 중산층이 죽으면 누가 세금 낼 겁니까? 중산층을 그렇게 때려잡으면 누가 세금 낼 거냐는 거예요. 세금 낼 사람을 죽이지는 말라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지는 말라요. 죽이지는 말라요. 힘들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요 5년 갖고 되지 않습니다. 5년 갖고 되지 않아요. 적어도 어떤 국가 정책의 하나의 빛을 발하기에는 적어도 2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합니다. 저쪽 좌파들이 얘기하는 20년 장기 집권이 아니라 우리 쪽에서 20년 장기 집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이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체질 개선이라는 건 시간이 걸려요. 국가는 하나의 거대한 배와 같기 때문에 키를 돌렸다가 한 번에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20년이 돼야만 우리나라가 정상 궤도로 전입하는 시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38년이 되는 겁니다. 청사진을 보고 가야 돼요. 앞으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조건 문재인 나가라가 아니라 문재인 나가면 우리 이거 할 거다라는 식으로 나가야 돼요. 네, 왜냐? 대안은 갖고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대안은 갖고. 네. 문재인 갖고 우리 이거 하겠다. 이러면서 나가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 그 촛불 집회 때 속아서 넘어갔던 사람들 많습니다. 저쪽으로 맨날 그 고해성사로 사람들 많아요. 박사님, 제가 그때
촛불 들었던 사람인데 속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저한테 입에 오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좋다예요. 다음번 선거 때 실수하지 말라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민심은 돌릴 수 있어요. 다 그 사람들의 민심을 돌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대안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주사파들이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 먼저 고소당하려나? 어쨌든 간에 상관없이 저는 그런 이야기로는 제가 73년생 40대거든요. 이 주사파 세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제 세대 90%가 주사파 세대예요. 그러니까 정교조 세대. 가장 좌파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돌려야 됩니다. 이 사람들을 돌려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돌리면 뭐예요? 너 취업시켜줄게. 너 밥 먹고 살게 해줄게. 네 직장 안 잘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문재인 정권이 계속 똥볼 차면서 경제 무너지고 40대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방송 때 그랬어요. 문재인 똥볼 차서 40대가 대량 이민을 가게 될 것이다. 지금 진짜 일어나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찍었던 애들이 똥 싸놓고 한국을 떠나려고 그래요. 누구 마음대로. 나가지 말라 해요. 이민 가지 말고 우리 찍고 나가요. 우리 찍고 나가. 아니면 우리를 찍으면은 안 나갈 수도 있다요. 우리가 20년 장기 집권을 하려면 경제 성장이 보장이 돼야 됩니다. 경제 성장 없이 장기 집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정권 바꾸더니 어머 이거 또 똑같네? 이렇게 되면 또 정권 뒤집히는 거예요. 그러면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려면 안정적인 경제 성장이 이루어져야겠죠? 그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보장받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될까요? 조용해지시네요. 여기서부터 미국과의 외교가 필요한 겁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정권이 바뀌면 너희와 끝까지 간다. 한미군사동맹 끝까지 간다. 강화시킬 거예요. 강화시키다는 게 대체가 뭡니까? 강화시키다는 건 말로 안 하겠다. 당장 내가 사드 미사일 배치 구매할게. 트럼프 사는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네? 사줄게. 대신에 나 살 때 백악관에서 사인하고 거기서 기자회견하게 해줘. 왜? 나도 얼굴 비춰야 되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자랑질도 해야죠. 대신에 내가 사는데 돈 필요한데 돈을 국민 세금은 주고도 나도 못하겠으니까 중국 시장을 나에게 넘겨라 해요. 한 번에 주지는 않아도 된다요. 한 번에 주진 않아도 되는데 매년 중국 시장을 나에게 10.5%씩은 내놔. 계속. 왜? 그 우리는 계속 수출 그래프가 향상된 쪽으로 갈 테니까. 그렇죠? 야, 이번에 오늘 했더니 수출이 잘 되네? 잘했구나. 다음번에도 뽑아야지. 또 뽑고 또 어떻게 돼? 자꾸 수출이 올라가면 또 뽑아야지.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경제를 잡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해봐야 저희 40대 이하는 안 듣습니다. 맞습니다. 경제가 첫째예요. 따라서 미국한테 야 중국 시장 100%는 이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전력 미국도 절대 주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거래는 없어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기적 플랜을 갖고 미국하고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한미 군사 동맹이 강화되고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패권 전략, 대중국 견제 전략이 가능하다예요. 그러면 우리는 또 뭘 해야 돼요? 물론 중국 경제는 우리도 필요한 거지만 북한 좀 어떻게 좀 해줘요. 북한 하고 싶다예요. 근데 우리나라 혼자로는 안 되잖아요. 이 남북한 문제는 우리 민족끼리 하는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사강의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 으뜸이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통일을 하는데 도움을 달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통일은 쟤들이 얘기하는 통일과 전혀 다른 방식입니다. 저는 남북 통일에 대해서 강력히 주장하지만 일체제 이국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일체제는 바로 자유민주주의예요.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기본으로 한, 왜? 만약에 남북 통일을 그냥 시키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땅 투기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안 돼요. 그리고 북한 애들 일하러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개판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한 체제 속에서 일단 이국가 체제 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통제를 해야 돼요. 인구 이동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쇼크가 일어나지 않고 서로 간에 피해를, 상처를 받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되거나 이런 장기적 청사진을 해서 미국이 국제사회에서 한국을 북한에 대한 정당성을 주고 남북 통일을 승인하는 쪽으로 해서 그거를 같이 가져가자고 해야 돼요. 그거 해준다면 내가 중국 경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도와줄게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공짜 없는 거거든요. 거래하자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거래를 하지 않았어요. 이제 거래해야 됩니다. 왜?
우리나라는 이제 세계에 손꼽히는 강대국이고 부자 나라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국제사회 문제에 의무를 다해야 돼요. 네. 의무를 다할 테니까 벌금 내놔라예요. 벌금 내놔라. 이권관계 내놓으라니까. 사업 이권관계. 중동 유전지대도 필요하면 달라요. 그 얘기는 시간 관계상 제가 오늘 얘기 못하지만은 온갖 방법이 다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하는 방법을 써야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나라가 이 방법을 통해 가지고 강대국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 기회가 왔어요. 어쩌면 우리는 우리 세대 내에 놀라운 일을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모든 일들은 어쩌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한국이 어부지리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김정민 박사님의 국제 정치 상황에 대한 아주 의미 깊은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발표를 준비해주신 박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다음은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질의응답 하시는 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스텝이 마이크를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는 3건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민 박사님께 혹은 박사님의 강의 내용에 관해서 질문 내용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고 질의응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질의응답 안 하고 김 박사님 오늘 만나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같으시겠지만은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거 제가 꼭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감명 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나서 고맙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 겸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 문제를 아무도 얘기를 안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지금 우리 김 박사님이 말씀하셨지만은 저 중국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이 문제가 큰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직업상 제주도에서부터 경남, 전남, 충청도, 경상도 해서 전방에까지 군단이 치고 가서 안 살아본 곳이 없습니다. 37년 동안.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현실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요즘에도 일주일에 내려가면은 2, 3일씩 있다가 홍보활동, 자유 이거 홍보하다가 옵니다. 그런데 뭐냐? 지금 우리 시골에까지 중국 인력들이 다 장악해 있습니다. 질문만 짧게 예. 네, 시간 관계상 질문을 좀 간략해 주시기 그래서 바라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쳐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 여자 남자 중국인 한 명이 1년에 돈 벌어가는 것이 5천만 원에서 1억씩을 벌어갑니다. 그런데 그거의 문제가 아니라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중국 여자들이 젊으나 나이 먹은 여자들이 30대, 40대, 50대까지 지방 할아버지들 노인네들한테 꼬셔가지고 다방, 술집, 뭐 노래방 네, 이런 데서 그래서 성매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질문이 큰 문제.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다른 나라 외국 사람도 그렇지만은 중국의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좀 생각하고 우리 다 같이 그 문제에 고민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질문이 아니었습니까? 문제 좀 아시는 대로 얘기를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긴 질문이 아닌 의견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금 행사가 예정 시간보다 식순이 많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된 분들, 박사님들께서 발표를 준비해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일단 발표 순서를 좀 진행한 이후에 추후에 바로 시간을 가져보는 걸로 오늘 하겠습니다. 스케줄을 비워놨기 때문에 저 여기 끝까지 있을 테니까요. 나중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오늘 박사님께서도 수고 많으셨고 행사 진행을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께 질문하고 싶은 내용도 많으시고 아쉬움이 많으시겠지만
다음에도 유익한 발표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 발표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원식 박사님의 국가 안보 상황 발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원식 박사님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핵심적인 내용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준비하는 북한 비핵화가 우리 안보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손석희 구속! 구속!